반갑습니다. 네. 오늘 3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번에 하던 것 이어서 고장 연결해서 조금 읽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부터 읽읍시다. 제일 마지막 줄.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번. 예.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같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혹자들은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 오를 뿐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니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힘을 느끼고 싶어서 험난하고 높은 산을 겁내지 않고 올라가는 나의 강한 힘을 느끼고 싶어서 라고 답했겠지요. 험난하고 높은 산을 아무런 불편 없이 올라가 정상에 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뿌듯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사면을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등산은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죠. 좋아하면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근데 억지로 붙잡혀 가거나 이러면 그게 굉장히 힘든 그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산에 가는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도 그렇지만 이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근본적인 그 상황은 똑같다. 그죠? 상황은 똑같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어떤 것에 이를 거란 기대를 갖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은 그 방식대로 생각했을 때 삶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근데 삶에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럼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죠?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삶 자체, 산에 올라가는 그거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시각 자체를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답도 거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니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에만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자극에도 호들갑을 뜹니다.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면서 안락만을 탐하는 인간을 두고 니체는 말씀이라 일컫고 이러한 유형의 인간에 대해 초인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초인을 니체는 고귀한 인간 혹은 기품 있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주위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저 사람은 고귀한 인간이야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다고 아무 데서나 들어눕는 인간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기에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품 있고 고귀한 인간에게는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어둡고 우울하게 나타날까요? 니체는 이러한 인간에게는 단연코 세계가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이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아름다움이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는 그 세계가 아름다워야, 그죠? 아름다워야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글로 표현하고, 니체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술가로 보죠. 예술 작품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자기의 세상에 대한 긍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그 세상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뭉크의 절규라는 저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을 보통 평가를 할 때 거의 뭐 이 세상에 짓눌린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저 그림이 또는 뭉크의 그림들이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그냥 평평하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한테는 자기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환경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만이 그걸 뭐 부딪히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때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저런 그림들도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뭐 그림이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림이라는 건 저 모습만으로, 저 표현된 조금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보고 그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그림도 뭐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어떤 장면들이라도 그 장면들 내지는 상황들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들, 그런 것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구절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게 아름다움.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죠. 굉장히 말이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찡그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죠? 뭐 일종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니체식의 정의인데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끼네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계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업적인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이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훌륭한 예술가들의 예술품도 사실은 이러한 힘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술은 힘의 고향과 충만을 경험하는 도취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보십시오. 보통 이제 예술가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림을 그리고 뭐 작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고양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들이 뭐 신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길을 걸어가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니체식의 삶이죠. 그렇게 보면 뭐 삶 자체의 순간순간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의 삶에서 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이런 것들도요.
뭐 힘의 고양과 충만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니체의 글 곳곳에 등장합니다. 네. 뒷부분도 좀 같이 같이 있는 문장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기도 그럼 거기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러한 도취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든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팽만해 있으며 강하고 힘으로 넘쳐난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사물들을 변형시켜서 마침내 사물들은 그의 힘을 반영하게 되고 그의 완전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사물들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자신이 아닌 모든 것조차도 그 자신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기쁨이 된다. 예술에서 인간이 즐기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다. 여기 이 구절에서 제일 그 마음이,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제일 마지막 구절이네요. 예술에서 인간이 즐기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 우리가 보통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한 건 이전, 그러니까 중세시기나 근대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완전한 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완전함, 변함없음, 이런 것들이 그 동일한, 완전함, 변함없음,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는 그런 세계관 내에서는 완전함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 이 세상밖에 없는 것이라면 완전함은 어떤 걸까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하나, 각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체식의 사유에 의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각각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 그 완전함은 항상 거기에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 중에 가장 완전한 방식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의 그 방법인 거죠. 결국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평가도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나오는 고양과 충만 이런 표현들도 그게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고양되었다, 자기가 충만되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은 완전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개인 또는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가진 힘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근대 이후의 어떤 발버둥의 한 방향입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는 실존주의로 이어지고요. 힘의 고양과 충만을 경험하는 도취의 상태, 이거는 그 마약한 상태라고. 예, 그거랑 그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해봐야 됩니까? 예,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게, 사실, 어떨 때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겁이 나기도 하지만. 겁이 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중독이 안 된다고 한 번쯤 해보는 중독 한 번만. 근데 우리는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마약이 하나 딱 있다고. 음악. 예. 음악이요? 음악은 일종의 마약의 효과와 같답니다. 거기에 심취하면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가가 허용한 단 하나의 마약, 음악.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흥이 오르면 그죠? 네. 흥이 오르면 거기에서 막 좀 진짜 기분이 네. 우리 뭐 우리 표현대로 우리 전통 표현대로 하면 신이 난다. 신이 난다는 표현도 그 안에 그 의미가 굉장한 그게 들어 있거든요. 뭐 우리말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말 단어들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뭐 안에 들어있는 흥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음악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음악에서 고향감을 별로 느끼지 못해가지고. 간혹가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있나요? 많이 듣다 보면 그런 게 생기긴 하죠. 그런 경지까지 나도 경험은 안 해봐서 네. 그냥 좋아서 그냥 듣는 정도지 그게 보면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 노래방도 많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거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노래방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노래방 싫어할 만합니다. 생각이 너무 나중에 노래방 가서 박 교수님 마이크 안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 상상이에요? 어느 쪽으로? 모든 음정을 다 거부해. 뭐 극복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극복하는 겁니다. 고향돼 있고 상대 충만 돼 있어. 나름대로 부르는 거지 뭐 그런 한때는 진짜 멋 모르고 막 시키면 막 나가서 했습니다. 뒷부분도 좀 읽어볼까요? 보세요. 뒤에 좀 읽어주시죠. 이에 반해, 이에 반해 자그마한 불편에도 짜증을 내고 어떻게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름다우면서도 풍요롭게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계가 항상 자신의 안락을 위협할 수 있는 두려운 곳으로 나타납니다. 니체는 위에서 인용한 문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태, 곧 본능의 특수한 반예술가적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빈약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는 존재 양식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반예술가, 그러한 생명력을 계려한 자들은 아주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물들을 약탈하여 쇠약하게 만들고 여유있게 만들 수밖에 없다. 여기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적, 반예술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술가적이라는 표현은 창조죠. 창조라는 거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상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자기 자신의 삶도 풍성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계속 예술가적이다, 반예술가적이다, 예술가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니체의 이러한 사상은 공교롭게도 동양의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불교의 한 학파인 유식학에서는 각 존재자들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세계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일수사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물은 하나인데 바라보는 시각은 넷이다. 일수사견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동일한 물인데 그 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일수사견이란 똑같은 물이라도 인간과 물고기 그리고 아귀와 천상의 신은 그것을 각각 다르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물을 음료수나 목욕물로 경험하지만 물고기는 거주처로 경험하며 자선의 공양을 받지 못하고 죽은 배고픈 귀신인 아귀들은
보름으로 보고 하늘의 신은 법의 궁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니체가 말하는 말세인과 초인은 동일한 인간이지만 서로 전적으로 다른 정신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세계 또한 서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거기 좀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 야스퍼스라는 사람 뭐 살았던 시기가 니체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1883년에서 1963년 정도에 살았고요. 이 사람이 주 활동하던 시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중간에 대공황이 겹쳤던 시기,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가치관이 파괴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그 과학적 성과들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이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기를 살았던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보통 살아가는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출생. 이거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어떤 우연적인 것, 또 죽음, 고통, 다툼, 책망,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인간.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인간이 처했을 때만이 인간은 자기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자기를 제대로 본 것에서부터 자기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시함에서부터 초월에 이룰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초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이 기단을 새롭게 쌓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만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겪고 나면 사람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플수록 큰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그죠? 누구도 아파봐라, 진짜 그러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야스퍼스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힘들고, 내 몸이 어려워서 힘들고, 이런 어려움보다는 인간이 기대왔던 기대와 가치나 이런 게 완전히 몰락해버린, 완전히 다 부서져버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학의 헌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부흥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도입이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가졌던 기대, 인간이 가졌던 희망, 이런 것들이
그지없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표현들도 결국은 뭐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니체까지 이어집니다. 저 표현들이.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의 삶,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천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고통스럽다.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진실이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화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힘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현재는 뭐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뭐 한계상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이 되면 대부분 조금씩은 경험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그런가요? 한계상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주머님도 회사 다니면서 한계상에 부딪히신 것 같아요. 매일이 결혼 생활 하면서도 한계상에 맞습니다. 오과장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으니까 한계상에 태어났을 네. 거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있는 거 가져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가 싶은데 이제 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값이나 의미는 무색하게 되잖아요. 무색하게 된다. 왜냐면 뭘 해도 변화시킬 수 없고 뭘 해도 피할 수 없으면 예. 뭘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뭐 A, B, C, D, E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그 결과와 의미가 무색해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B라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게 어떤 그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성이나 개성을 보여준다 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니체로 시기에서부터 현대 초반의 시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뒤에 나오긴 할 텐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 번역하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구축된 가치 있는 것, 그거는 아무런, 그거 연결되지 않는다. 그거 만들어낸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결국 그거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달한 생각들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 삶은 그 안에 기존의 생각에 비추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런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 이런 것들, 뭐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철학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하죠.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가치가 무의미하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그냥 즐기고, 뭐 내일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이 심해지면. 두 번째는 능동적인 니힐리즘인데, 이게 이제 니체로부터 실존주의로 이어지는 그 맥락입니다. 그거 직시하자.
없다. 기존의 가치,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행위 자체가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이전에 기독교적 신앙 또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렇게 해서 현실 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즐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내 세상이라는 걸 그대로 인지를 한다면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 또는 자기 삶을 좀 더 사랑하려는 그 발버둥에서 나온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사람 A, B가 있는데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아서 독방에 갇혀져 있고 사면 받을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A는 매일 체조를 하고 사전을 보면서 라틴어를 외우고 E는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그냥 항상 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A, B의 행동은 그 사형에 처해질 거라는 절대적인 한계상을 바꾸진 않지만 그래도 니체 같은 능동적 니힐리스트가 보면 그 매일 체조하고 사전도 외우고 어차피 사형 나온 건 똑같지만 그 사형수의 삶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일까요? 것일까요? 아니, 그건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나을까야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답하는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니체라면? 아니, 니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 한 달 뒤에 죽거나 100년 뒤에 죽거나 죽는 거 똑같잖아요. 그 기간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뭘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거는 자기 안에서 역동성을 찾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철학자에 따라서 A나 B나 별로 그렇게 차이 없다라고 답하는 철학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대 이후 현대의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는 사람들은 각각 개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논쟁을 할 수는 있죠. 그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 맞는 경우에 싸우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극단적인 어떤 가치에서 볼 때 그게 이쪽이 낫고 저쪽이 못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각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가장 그 사람의 나름에게는 가장 완벽한, 완전한 또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죠? 이런 삶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그걸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각각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이 강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이 더 강하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은 참고할 수 있고 내가 내 한 걸음을 내딛는데 조언이 될 수 있고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은 됩니다만 결국은 그건 내가 취할 수 있는 보조적인 어떤 그런 역할인 거죠. 그게 사람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힘든 환경 안에서도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내가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런 여건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힘을 가지고 강함을 만들려면 그런 것도 조금 극복해야지만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자기 안에만 꽉 갇혀 있어서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에 겉으로는 아니어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듣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기교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세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고립되거나 자기를 닫아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걷지 않기로 한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존중받는 거는 저는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도 조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니까 현대 뭐 니체 이전의 그 근세 철학들은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뭐 당위의 철학이라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형수 A와 B를 이야기할 때 A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권유하는 또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식의 윤리관이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니체 이후 또는 현대에서는 그게 아니고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A나 B나 뭐 다 그런 특성이 그럴 뿐이다. 근데 그게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단지 너가 원하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면 A같이 살아라. 뭐 그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B같이 살아라.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줄 뿐이라는 거죠.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누구한테 뭐 어떤 존중을 받아야 나는 B같이 살고 싶어도 B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다. 또는 그에 대해서 뭐 인정해줘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면.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그런데 각자 개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가 행복하고 싶다면 A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니체가 말한 뭐 아름답다? 그거를 제가 시연에서 존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자기 중심입니다. 극단적인 표현. 그게 뭐 이기주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든 뭐 존중의 차원이 아니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극단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마지막 부분까지 좀 볼까요? 어떻게 한계도 따라서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의 반대는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내적으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상태는 비애나 고통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매사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허약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표현입니다. 행복함의 반대,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행복함의 반대는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내적 빈곤과 생명력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함. 그죠? 자기 안에 힘이 있으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의 삶은 아직도 전체주의적 성향이 지배하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달리고 몇 달리면 그거에 충격을 받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비판 이런 것들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사람의, 그쵸? 어릴 때부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제일 괴롭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야. 이런 게 인격이 완성된 거야. 이런 식의 길이 도덕이야. 나를 이게 말할 때 그 강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몰라. 제가 못 돼서 그런가. 네? 낙타의 삶을 사시다가 낙타의 삶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말은 잘 듣고 착하게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옆에서 막 그럴 때 갈등이 아니에요. 분노가 어떤 때는 심할 때는 너무 싫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거죠. 왜 자꾸 쓸데없이 나를 충고해요. 내가 알아서 잘 살 건데. 지금 젊은이들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말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네. 그죠? 많은 경우 쉬운 길을 많이 추천해주고 이렇게 가면 낫다, 편하다. 내가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데 왜 10이야? 우리는 지금은 이런 사회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전통시대 같으면 우리는 천상을 그려놓고 이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역할입니다, 역할.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어떤 회사에 소속된 나,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평온한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절망의 상황에 닥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전통적인 사유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서양적인 사유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유 내에서 자기가 사회적 어떤 역할 관계 내지는 가족적인 데서 역할 관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쪽에서 힘들어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대 사상과 현대 철학의 수혜자예요.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어느 중에 어느 책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런 면에서 예전 같으면 그런 교육이나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세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책 보면 이 책 보면 계속 저는 오히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책은
식물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뭐 초인과 말세인이었습니까? 예, 예. 말세인. 음. 그리고 예술가와 본능에 따른 반예술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당위로서 이제 제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선택이라는 거. 그걸 이제 주어준다.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쪽은 좀 열등하고 이쪽은 열등하지 않은 우등한 존재 이렇게 자꾸 가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도 이쪽 말씀 좀 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예전에 다른 그 전에 근세 철학자들은 마치 그거는 이제 말세인과 초인을 구분할 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내 얘기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으니까 너가 어디로 갈지 너가 얘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일종의 권유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 전에 것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말세인과 초인을 구분하는 게 뭡니까? 뭐 여기 표현대로라면 충만함, 그죠? 그게 이제 예. 제가 느끼는 고등 인간과 예, 보통에 따르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충만함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충만함이 기준이 있습니까? 뭐 100ml 충만함이 있으면 충만했다고 하고 10ml밖에 없으면 충만 안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충만함이란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죠? 충만함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죠. 뭐 다른 사람 뭘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충만하게 안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충만함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을 뭐 열등한 인간 또는 뭐 뛰어난 인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그럼 열등한 것과 뛰어난 게 뭐 어떤 차이냐? 충만함인데 충만함 기준이 없잖아요. 알아서 선택하라. 예, 자기가 충만하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 스스로 지금 힘이 보양돼 있고 충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밖에서 다른 10사람이 볼 때는 그런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 예, 편하게 사네? 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10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 보는 예, 다 있습니다. 중심은 내가 예. 내 스스로 충만해 있고 고양돼 있다고 생각하고 예.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살면 되는 거지. 예. 밖에 그 다른 시선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니까.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는 기울이고 항상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는 가져야죠.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가? 라는 건 한번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안 그러면 외골수로 갑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십계명 같은 도덕 기준이 딱 정해져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른 아니 저는 제가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20일은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막 불안하고 가슴 뛰고 막 이런 일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또 아침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그런데 지하철에서 오늘 수업하니까 이제 복습하려고 책을 쭉 읽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 불만 이런 것들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고통, 생각지도 않은 불행 이런 거에 닥칠 때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거고 뭐 애도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할까 맞아요. 이런 불안감 막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은 인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에 왔고 불행과 고통은 계속 닥치는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성숙이고 성장이다. 가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온 것 중에서도 내가 잘한 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안 죽고 살았구나. 예,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훨씬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저도 정말로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닥치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식이었어요. 맨날 어릴 때 받은 교육은
이런 상황에서는 A같이 행동해야 된다. A같이 생각하고 A같이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버튼 안 맞습니다. 나가면 예, 예. 안 죽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됩니다. 두 번째 챕터 질문 한번 봅시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뭐 의미가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아니면 뭐 우리한테 주어지는 고통,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이런 것도 의미 찾는 거죠. 도대체 뭐 이 고통이 왜 주어졌을까? 이런 것도 의미를 찾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이거 말장난 같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죠? 이걸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삶이 된다. 뭐 이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또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틀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의미를 찾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다. 아무리 찾아봐라, 그게 찾기나. 방향은 찾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방향은 언제나 이리 흔들리기도 하고 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예.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게 뭐냐 하면 삶이 고정된다는. 고정된다. 그리 못 가면 힘들어하고. 그러네. 예. 그래서 고통이 예,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 안 가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를 찾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끝날 수가 있나요? 이 변화하는 세상 상황들 속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찾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서 음, 저는 고3 때 되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거든요. 의미가 딱 하나 정해 있잖아요. 수능에서의 고득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고민되는 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면 되고 뭐가 고민된다. 무조건 수능에서 높은 점수 받으면 되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나중에 표현대로라면 낙타의 삶을 사는 건데 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90%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의미를 찾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의미를 찾은 거죠. 아니요. 나름대로. 그게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그냥 고집스럽게 다른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일단 이걸로 그냥 생각하자. 다른 의미는 잊어먹. 의미를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입시 체계라는 가치 체계에서 벗어났을 때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의미를 찾지 않았잖아요. 네. 이 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그 앞에 살짝 써놓은 표현인데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가 바로 이제까지 인류에게 내려져 있었던 저주다. 이거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의미가 없는 고통. 예. 고통의 무의미. 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동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늘이 너를 크게 쓰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지금 이 말 들으면 웃으시죠? 옛날에 기양 갔던 사람들한테 편지 써놓은 거 보면 대부분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하게 쓰려고 예. 귀한 보내니까.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고 너에게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다. 그럼 고통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말짱황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면 그게 힘든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힘든 거죠. 그죠? 기독교에서 똑같은 식의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굉장한 그 역할을 해왔던 동양과 서양 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조금은 더 잘 극복할 수도 예,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시기, 니체가 살았던 시기라고 하는 게 그 가치관 자체가 무너진 시기라고 굉장히 특별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뭐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싫어했던 그 말을 검과 억조로 여기면서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 니체가 살았던 시기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라고 하는 중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서 아직도 그 대전환의 시기의 그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고정된 어떤 틀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 안에 아직 있습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여기 낙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는데, 저 단어 중에 인간 정신의 3단계입니다. 정신의 3단계라는 거, 정신이라는 부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요. 인간의 3단계가 아닙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정신의 3단계입니다. 그거 좀 읽어주실래요?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그리고 사자의 정신에서 아이의 정신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낙타나 사자의 정신 단계에 머물 수도 있겠지요. 니체가 말한 인간 정신 발달의 3단계는 이상적인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에 비유한 걸까요? 저는 니체가 이야기한 정신 발달의 3단계를 제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예. 쭉쭉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 쭉쭉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낙타처럼 살았습니다. 낙타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런 불만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동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낙타는 인내와 순종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정신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예, 이 구절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황량하기 거지없는 사막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량하기 거지없는 사막에서.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 어릴 때 인간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주입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복종하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자신의 정신뿐 아니라 온몸 안에 체화합니다.
저 역시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신처럼 생각했고 그분들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처럼 군말 없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랐고요. 초등학교 시절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느 종교 단체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식은 종종 두어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모든 신부들은 서 있는 채로 예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아무 불평 없이 몇 시간을 선 채로 견뎌냈습니다. 어떤 때는 현기증이 나서 졸도하기도 했지만 그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식이 힘들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느 여름에는 진짜 그대로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공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아무리 무거운 짐도 팬트에 짊어지는 낙타 자체였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실래요? 계속 읽어도 될 것 같죠? 네.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저는 낙타에서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지금도 낙타에서 사자로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실망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허무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물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제게 있어서 삶은 확실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갑자기 허망하게 그지없는 것이고 자신의 무표정한 맨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근거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늙어가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생 전체를 꼼꼼히 관찰한 끝에 파악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감과 함께 그 어떠한 사실보다도 확실한 것으로 저를 덮치듯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라는 생각은 고등학교 3년을 마칠 때까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인 그 시기를 저는 무의미하게만 생각되는 회색 인생의 무게에 짓누려 참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낙타에서 사자로 돌변을 걸은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반항했고 사회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냉소를 보였습니다. 무의미한 세상에 저를 던져놓은 부모님을 원망했고 무의미한 공부를 강요하고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막막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긴 걸 읽어주셨는데, 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정도의 차이도 있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건 보이지 않지만, 가끔씩은 뭐 부모나 어른들에 대해서 울컥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뭐 조용히 있다가 작은 경험들은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낙타의 삶, 사자의 삶 이런 것들을 자기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잘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읽어도 될 것 같았어요. 네. 이정원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즈미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그죠?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적 가치의 창조 이런 거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전통적인 어떤 새로운 창조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범위를 좀 넓히면 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니체가 하는 표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십시오. 예. 그중의 가치와 의미가 분리된 자리에 남아있는 가치와 의미의 공백 상태는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가치와 의미가 무너지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결여된 상태를 두고 니체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명명하며 이러한 니힐리즘의 상태야말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표현이 앞에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그 뽑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저 역시 니힐리즘의 상태를 큰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삶의 활력과 웃음을 앗아간 대신에 무기력과 우울한 얼굴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견딜 수 없었던 저는 허무의 어두운 심연에서 저를 이끌어줄 의미를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고 철학책들을 이리저리 뒤져보면서 니체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니체를 읽으면서 느껴졌던 그의 열정은 허무의 나락에서 온몸으로 의미를 갈구하던 저의 터질 것만 같은 심장과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나이로 니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웠고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듯합니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인생을 살면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 어차피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생각에 줄곧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지만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전망에 빠지실 부모님의 모습이 저를 바깥으로 자살의 문턱에서 돌려서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감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힐리즘은 이렇게 인간을 절망의 심연 한가운데에 던져놓고는 아무런 출구도 제시하지 않기에 우리는 은연중에 니힐리즘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 허망한 삶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내게 있어 죽음은 아직 먼 사건이라는 식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하이데거는 실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문법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도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은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문 밖에 있는 가능성이지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하려 합니다. 반면 니체나 하이데거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니힐리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예,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끝까지, 예, 같은 맥락에서 쭉 서술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위대한 성장은 거대한 분해와 소멸을 동시에 수반한다. 보통 몰락의 징후는 거대한 정치인 시대에 속한다. 인류의 생산적이고 강력한 모든 운동은 동시에 니힐리스틱한 운동을 창출해왔다. 염세주의의 극한적인 형태인 본래적인 니힐리즘의 주변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성장, 즉 새로운 존재 상태로의 이름이 될 수 있다. 예, 그 구절도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걸 직시할 때만이 새로운 존재 상태로 발걸음을, 그죠? 죽을 수는 없고, 죽는 거는 그 선택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뭐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 마지막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니힐리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가까이 정신에 머물러 살고 있었겠지요.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에 대한 고뇌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사회가 정해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는 이런 삶을 세상 사람의 삶, 이제는 말세인의 삶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이란 자기를 상실하고 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빠져있는 삶이고, 말세 있는 삶이란 밑바닥까지 전락한 인간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단순화시켜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극단적인 언어 사용 안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무감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덜 허무한 상태 아닌가요? 진짜 허무함이 극에 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다 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모르겠습니다. 절망이 허무랑 같은 말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그죠? 절망하면, 절망이라는 게 바라는 게 없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바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죠? 허무는 그거 자체가 없는 거니까. 제가 옛날에 만났던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허무란 말을 알든 모르든 정말로 허무하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오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오고 그냥 살 뿐이더라고요. 그냥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만났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우울증에 가장 심할 때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을 다녀서 이제 조금 차도가 생겼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살 같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이제 많이 자살을 실행한다고 하세요. 조금은 덜 불안한 상태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말과 똑같네.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손주 한두 명 키우고 혼자서 자식들 없이 그런 자식이 맨날 알코올 중독에 와서 두둑이 패고 이런 삶 속에 사는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삶의 의욕도 죽을 의욕도 전혀 없는 상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반응이 없어요. 변호사를 하시면서 아니요, 저 학교 안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그때 만났어요. 네. 그때 주변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들. 학교를 안 다니신 적도 있으세요? 네. 낙타에서 사자로 됐더니.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지고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을 놀았죠. 저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늦게 올라와가지고 배정을 못 받았어요. 이런 거안 해. 아니. 시골에서 늦게 올라와가지고. 그거 왜 지금. 야간 중학교를 안 다니라고 하는데.
그 야간 중학교 안 다니려고 해서 1년을 쉬었고, 그리고 중3 때도 이제 학교 다니는 게 별로라서 자퇴하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죠. 자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덕분에 대학은 또 오래 다녔어요. 청소년 법칙도 거기 있잖아요. 대학 정말 오래 다녔죠. 중3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자퇴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부터 똑똑해서. 잘 몰랐을 때. 그건 아니고 중3 때 그냥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사자가 되는 과정이셨어요? 사자는 저 평생 끝까지 속으로만 사자예요. 끝으로 항상 나타있어요. 그게 사실 힘들어요. 겉으로는 나타내 속으로 사자예요.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이분과 좀 비슷해요. 중3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괜히 철학과를 안 했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 과가 없어서 갔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가서 뭘 할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거 이제 정치학과나 경영학과 그런 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가려고 했는데 그게 고3 때 그렇게 이제 힘들게 지내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아주 심히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국 수석 나온다고 엄청 밀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과 간다고 하니까 뒤집어졌죠. 그때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철학과가 힘들었죠. 보통 사람은 젊은 그런 나이에 철학이 왜 필요한지, 철학이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이제 다 나이가 들고 진짜 괴로우니까 이제 철학이 뭔가 관심을 갖는 거지. 20살 이럴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 특징이 좀 있는데 사람들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책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한 친구들 보면 다 책벌레들이에요. 책 정말 많이 읽어요. 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중고등학교 책 속에서 살았죠. 사실 그때 공부하는 게 뭐 교과서, 그때 뭐 참고서 뭐 이런 것도 한두 권이면 됐고, 또 뭐 책이란 게 요즘처럼 뭐 그 과목도 그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책 볼 시간이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다락이 있는데 거기 처밖에 가서 저도 굉장히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에 그냥 컴컴한 데서 이렇게 비슷해요. 책 읽고 그런. 완전 오해하는데 굉장히 내향적. 보면 그러니까 일단 요즘은 진짜 애들한테 책 많이 읽어라 이 말도 못 하겠더라고. 워낙 재밌는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뭐 재밌는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나가서 뭐 뛰어다니고 공 차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으니까. 요즘 뭐 핸드폰 하나만 들고 뭐 온갖 미디어들 또 뭐 주어진 뭐 환경들 이런 거 보면 책 안 읽어도 재밌으니까 재밌어 하는 것 같았어. 조금 달라진 세상이죠. 핸드폰에 분신이요, 분신. 고장 7부라고 그러죠. 좋은 표현인데. 정말 그러네. 저희 때 이런 책이 좀 나왔으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좀 성장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중3 때 우파니샤드를 열심히 보고
고등학교 때 이제 자르수트라 이거 몇 번 도전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무슨 말인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들 하고 그리고 괜히根本만 들게 돼요. 잘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쉽게 해주는 책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헤매는 시기가 조금 더 이렇게 단축이 됐을 텐데, 제 경험 같으면 무슨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큰 걸, 대단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읽어봐도 그렇지만 번역이라는 게 엉망이거든요,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책들이 많았는데,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알려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참 사람 많이 좌절하게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성문화사에서 나온 그 칸트의 순수 이성입니다. 그거 쌩 고생해서 읽어보는데 진짜 아무 말도 못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는 전혀 안 되는데 한두 문장 들어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을 오도하게 만들어요. 잘못 이해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자식 뭐 쓸데없는 책이고 무슨 나지. 물론 자기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나중에 이런 애들을 독서 지도를 꼭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저희 친구의 친정 아버지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애들 막 사춘기 때문에 미쳐 날뛰잖아요. 그럴 때 할아버지랑 그 통화를 하고 나면은 제일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내용은 뭐 별 내용이 아니겠지만 진짜 그런 애들을 제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야 돼요. 네. 제가 철학과 면접 보는데 네. 제가 이제 고3 때 한참 봐했던 게 실존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을 웬만하면 진짜 미친듯이 읽어봤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면접 보는데 자기는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냐. 그래서 그 당시에 빠졌던 게 실존주의니까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만은 비웃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실존주의야?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괜히 끈못 빠져서 실존주의라는 경고된 거 아닌가. 그 선생 진짜 미웠어요. 이명현 선생. 저는 질문이 기억나는데 면접할 때 자네 집에 돈 많나? 자네 집에 돈 많나? 차인석 선생. 딱 자기 스타일대로. 그게 진짜 돈 많아. 차인석 교수.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이라고 다 철학자는 아니시네요. 철학자 맞죠? 그게 뭐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철학자를 다 보셨어요.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몰려들어가고 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대학 와가지고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품성이 좋고 그래서 제 기감이 될 만한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학자일 뿐이었지. 도덕적으로 제가 배울 만한 그런 분들은 못 만난 것 같아요. 차라리 동료, 선배, 가령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동기지만 굉장히 그 자세나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존경했고 오히려 선배라 이런 분들이 존경할 만했지 선생님들은 그다지 가만을 못 주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이고 이상해요. 너무 시니컬하고 니들 이거 해봤지만 별거 있어. 박찬국 교수님 이거는 못 만났습니다. 이분은 뭐 저희보다 한 6, 7년 정도 선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배나 동기들 중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자세가. 그런 사람들은 다 제대로 교수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뭐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윤리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윤리학
선생이 꼭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마인드인 거죠. 선생님이시면 직업을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좀 직업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영향을 너무 많은 학생이 그러니까요. 동양적인 사유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윤리 선생님 나름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여학생들 저희 막 매점 갈 때 학교에 대해서 체육 선생님과 뽀뽀를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충격을 그분이 이제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너무 그래도 이혼한 유부녀가 아니었다. 네. 놀랬겠다. 그래서. 다들 윤리 선생님이 왜 저러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애들이 전적으로 성장하는 데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하여튼 뭔가 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면 항상 비웃음을 당했던 거예요. 비꼬고. 대학교 와서도 그렇다는 게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진지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야단치면 오래 나는데 그까짓 거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그 비꼬는 태도는 정말 평생 상처 남아요. 쓸데없이 또 옛날 우리 이야기만. 자, 아이로 한번 가봅시다. 일종의 니체가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뒷구절에 보면, 예, 가보시죠. 김정수 선생님 좀 읽어주시죠. 예. 놀이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니체는 니힐리즘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회복한 정신의 단계를 아이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체가 아이의 정신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제 인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리얼리즘의 10년에서 허우적대다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저는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는 1978년이었는데 당시 대학가에는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지요. 저는 무의미한 심연에서 저를 끌어올릴 밧줄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았고 그 밧줄에 의지한 채 근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동정 때문이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 때문이겠지만, 제 경우에는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대신해서 마르크스가 저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고, 저는 그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쯤 되어 마르크스시즘에 대한 회의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조장하는 인간들 사이의 경쟁을 극복하면서 형제애가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가 또 다른 경쟁을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쟁, 그것은 곧 위대한 혁명가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우리보다 더 위대한 혁명가임을 인정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자신과 투쟁의 방법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좌익 맹동주의자니 우익 기회주의자니 하는 비난을 던졌고, 이런 투쟁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지요. 물론 자본주의 내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사회에서는 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라는 인식이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라 해서 도덕적으로까지 훌륭한 사람들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자신이 더 깨끗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조직 내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까지 열등한 존재로 매도당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조직 내의 이러한 현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권력을 손에 넣게 된 사회주의 사회 국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 평양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혁명 정신이 부족한 2등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조직 내의 이러한 현실은 저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촉발시켰고 마르크스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게 되었지만 이는 곧 저를 허무의 심연에서 끌어올려준 밧줄을 놓아버린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심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긴 내용인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술을 자기 경험과 연결시켜서 아주 그 적절한 예로 저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정,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니체가 영혼 회귀 사상을 깨달으며 겪었던 황홀경의 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고 때문에 스위스에서 요양 중이었던 니체는 실서 마리아에 있는 실바 플라나 호수를 산책하며 호숫가에 높이 솟아있는 바위를 지나던 길에 갑자기 벼락에 맞은 것처럼 영혼 회귀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그런 체험이 30 되기 얼마 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잠시 니체의 사상에서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별히 뭐 영원회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뭐 원래는 영원회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동일한 것을 영원히 반복한다. 동일한 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삶, 이런 것들인데, 당시에 이 니체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에 그 몰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그 니체의 평생의 많은 부분들은 요양을 하면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뭐 조금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져서 또 요양하러 다니고, 이렇게 스위스 갔다가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대학 강의를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한 연금, 그거 받아 혼자니까 그걸로 이제 좋은 곳을, 날씨가 좋은 곳,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어느 날 호숫가를 산책을 하는데, 거대한,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큰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바위 앞을 지납니다. 자, 지금 뭐 머릿속에 번개 치듯이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걸 추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바위가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바위는 수만 년을 살아왔죠. 움직일 수도 없죠. 그 상태에 살고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부딪히고, 새가 날아오면 거기 있고, 굉장히 거대한 바위가 그 상황을 그대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라고 한다면, 혹시 그런 상황이면 버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그 예쁜 꽃은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예쁜 꽃을 뭐하러 피웠지? 아무도 봐주는 그게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딱 줄기만 딱 뽑아서 보면 하루하루는 그냥 반복이죠. 그 삶이 지겹고 삶이 지루한 사람들은 삶이 그야말로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삶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영원회귀라고 하는 반복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걸 던지고 있는데, 저걸 우리 삶 안에 딱 비춰 놓으면, 저걸 인정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가치가 없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하고 저거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니힐리즘을 받아들이는 거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무한회귀를 받아들이면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지만 우리가 절벽을 올라가는 가장 간단한 행위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도 변화하는 세상의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데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즐거운 것도 없고요. 뭐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어제 피어있던 꽃이 또 피어있고요. 어제 지나가던 버스가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고 자세히 그 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입모양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그 꽃을 대하면 어제 봤던 꽃이 아닌 거죠. 동일한 반복이지만 그 안에서는 무수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무한회귀를 받아들이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허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회귀를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있는 무한한 변화와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서 무한회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안 됩니까? 뒤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사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거랑 뭐 니체도 불교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도 뭐 니힐리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평가를 내리긴 합니다만, 불교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니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예, 조금 더 읽어주시죠. 제가 그때 다른 책에서 읽으니까 사람마다 조금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이 영원 회귀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니체가 평소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 표현하면 진인사 대천명,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꽃같이 다 태우고 살아야지 다시 태어나도 영원 회귀 계속 이게 이런 상태가 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속 좀 읽어보면, 예. 그 순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짓눌러 갔던 삶의 허무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치워지는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미를 향한 저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그 후부터 저는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처럼 인생을 살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인생을 유이처럼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놀이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놀이가 재미있어서 놀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왜 이 놀이를 해야 하지? 라며 놀이의 의미를 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놀이의 재미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 회기라고 하고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반복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계속 한다면 뭐 아직도 그럼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그것을 즐길 뿐이지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 교수를 하다 보니 종종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에게서 메일이나 전화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과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아무리 수없이 섭렵한다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해 장대한 이론 체계를 제시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와 더불어 실존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고르라는 사상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위 철학자들이란 사상적으로는 커다란 궁궐을 지어놓으면서도 실제 인간으로서는 인정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 자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는 유의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물음을 그것 자체가 해소되어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그것이 해소되어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그 질문이 답을 찾는 거죠. 답을 찾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해결되는 거죠. 저는 이건 정말로 공감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걸 받아들이면 반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 그냥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